이제 이 양반 도망가나 어쩌나 이제 잡으려고. 그러다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우리 집 양반이 그러냐 어쩌냐 우왕좌왕 하는데 막 대문 요비링이 나니까 초인종을 울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막 후딱딱하고 초인적인 그런 힘이 나서 글쎄 그거 월담을 해서 그 옆집에 가 계셨다니까요. 지식인 시국선언을 쓰고 주도했다는 이유로 송건호도 체포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송건호 씨가 갑자기 그 집에서 아마 체포령이 내린 모양 우리 집으로 왔어요. 다 지나가는 얘기지만. 그래서 하루 저녁 우리 집에서 뒷골방에서 숨어서 잤습니다. 그래서 뒷골방은 많이 형사들이 치고 들어오면 빠져나갈 군원이 있어요. 거기서 하루를 자고서 밤새도록 얘기를 하고. 하면 재워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나는 어떻게든 소식 괜찮아요. 이 체포령이 안 내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른 아침에 손성정 집으로 갔죠. 어떻게 걱정할까봐. 근데 나 혼자 가면 또 그 사람들 의심할까봐 박노경 선생이라고 조선일보 같은 논설위원 하던 친구가 있어요. 그 공회 전문가인데. 근데 그 양반하고 같이 가니까 벌써 형사들이 딱 들어와 있어요. 각 방에 있어가지고 뭐 우리를 노려보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 그래 부인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1분도 말할 시간을 안 줘요. 자유롭게. 하다 어떻게 겨우가 틈을 내가지고서 안심하십시오. 우리 집에 있습니다.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된 이틀 뒤인 5월 19일 그는 결국 체포됩니다. 일정표를 직접 챙기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송건호는 그날 이후 모든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80년 봄, 신군부는 자신들의 집권을 방해하는 민주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각본을 짜나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입니다. 송건호뿐만 아니라 당대 내로라는 많은 민주인사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군사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서 송건호에게 걸린 죄목은 계엄법 위반이었습니다. 재야, 인사, 종교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정말 잘 막나를 했습니다. 말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지 그 중에는 김대중 선생하고 교분이 없고 심지어 악수 한 번도 안 한 분도 거기 들어 있습니다. 아주 잘 막나를 했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분들이 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거나 하는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모두가 다 훌륭하게 공헌을 하셨어요. 그거 보면 참 전두환 씨 일당이 막나를 잘했구나. 인선 작업을 잘했다고 제가 그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군사재판은 빠르게 진행됐고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똑같은 이른바 정찰제 재판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김대중에겐 사형, 그리고 송건호에겐 3년 6월이 구형됩니다. 재판장이라는 게 그때 참모총장 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그냥 하늘 천상 같고 그 옆에 딱 헌병들이 한 사람이 하나씩 붙어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냥 아주 삼엄한 속에서 그다음에 재판거리라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쪽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였죠. 결국 송건호는 약 6개월에 걸쳐 옥살이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처음 투옥될 때 다급하게 써내려간 듯한 그의 옥중 메모에는 함께 구속된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고 인권 변호사가 변호를 맡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예상도 적어 놓았습니다. 남산 중앙정보부의 지하실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그는 고문에 못 이겨 자술서 아닌 자술서를 써야 했습니다. 거기서 고문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맞은 데가 아파 죽겠다고. 그래
멍이 들고 막 그렇게 했어도 아프다니까 뭐 진통제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그때 면회 때 그 소리를 듣고 나와서 다 가족들한테 다 같이 울고 그랬다고 그때. 나는 그때의 체험을 고백한다. 만일 노련한 수사관이 연행해온 피의자한테 모종의 자수를 받고자 한다면 100%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했다. 나는 그곳에서 맞아 죽거나 평생 불구자가 될 것 같았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술서 아닌 자술서를 썼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은 사건이 있은 지 23년이 지난 올 1월 재심 재판이 시작된 지 단 3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참담한 우리 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옥고를 치르며 자신의 시대와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투사이거나 또는 혁명가였던 것일까? 훗날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송건호가 그렇게 폭력의 시대와 맞섰던 것은 투사여서가 아니라 불의와 타협할 생각이 없는 일관된 사람이자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정직하고 일관되게 걸어가려고 했던 길, 그것은 바로 참 언론인의 길이었습니다. 2년 전 세상을 떠난 그의 유품을 부인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유품들은 평생을 울고든 신문기자로 살다간 송건호의 삶을 잘 말해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십 권의 기자 수첩입니다. 그는 기자 수첩 맨 앞장에 안중근의 유훈을 적어가지고 다녔습니다. 인내와 노력,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다. 인내야말로 환희에 이르는 길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분단된 조국에서는 관리가 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신문기자가 됩니다. 그 후로 주요 신문사를 두루 거치면서 33살이란 나이에 한국일보 논설위원 자리에 오릅니다. 기자로서는 성공 가도를 달린 셈입니다. 송건호 씨 전 세대 사람들은 되게 고졸일도 많았어요, 기자 중에. 또 대학 중퇴자도 많고. 그러니까 정규대학을 정식으로 졸업한 사람이 오히려 소수입니다. 그런데 송건호 씨 경우는 해방 후 세대란 말이죠. 해방 후에 정규대학을 나왔단 말이죠. 서울법대 나왔지 않습니까, 송건호 씨가. 그런 세대들이 그 프로모션이 파죽지세로 승진이 돼서 그때는 상당히 젊은 나이에 간부들이 많이 됐어요. 기자로서 승승장구했지만 그는 어떤 권력과도 야합하지 않았고 눈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기자는 자기 양심에 따라 글을 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양반이 이렇게 결곡하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여리저리 눈치 살피고 아주 성향이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이거면 그냥 딱 이걸로 돼 있으니까 그 밑에 사람들도 우선 믿고 들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경향신문의 편집국장 때도 무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그런 경우에는 저 남산에 가더라도 당당하게 자기 소신대로 버틸 수 있는 그런 인품을 지니고 있었거든요. 송건호가 그렇게